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생활 속 작은 실천, 암 예방과 조기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암 등록 통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암의 흔한 원인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위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위암 예방을 하려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40세 이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현재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 다르죠. 암의 그 빈도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중요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위암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이렇게 흔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죠. 자, 이게 위내시경 소견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내시경 소견, 요게 이제 식도와 위 접합 부위죠. 이것을 지나가면 위에 가장 제일 중요한 부위가 요게 이제 그 위문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유문부죠. 유문부 쪽이고, 요쪽에 이제 이 위각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궤양이 제일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구멍인데 요걸 지나가면 이제 십이지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위내시경은 원칙적으로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죠? 내시경을 입에서부터 집어넣고 식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를 보고 십이지장,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보통 EGD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이소파거스, 그 다음에 게스트릭, 이소파고 게스트로 디오데노스코피라고 해서 게스트로가 이제 위라는 뜻이고요. 디오데노가 십이지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도, 위, 십이지장, 경,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정상 소견이고요. 이거 딱 이제 위를 딱 보면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그렇진 않죠. 이게 사실 F라고 써 있으니까 female, 여자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36세 이렇게 된 거고. 자, 위내시경 이상 소견 대표적인 거, 이거는 이제 위 궤양이 있어서, 위 궤양이란 건 위 점막이 패인 걸 얘기하는데, 약간 패인 거는 미란이라고 얘기하고, 깊게 패인 거를 이제 궤양이 되겠죠. 거기에 위에 염증물들이 덮여 있는 거고요. 요거는 또 위 점막이 약간 패여 있는 것 같은데 미란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이거나 궤양 정도 수준인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조기 위암이 나오고, 요거는 그냥 딱 육안으로만 봐도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암으로 조직 검사에 나오고, 이것도 분화구처럼 생긴 거, 이것도 위암이고. 그래서 위에는 우리나라는 위암이 상당히 흔하고 모양만으로는 초기에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조직 검사해서 정상인지 아니면 단순 염증인지 암인지 확인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폐암입니다. 폐암.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번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느 분 들어오셨는지. 라푼젤님 들어오셨고, 대구랭커님 들어오셨고, 원빈도는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장길남님도 들어오셨고, 패친이시죠? 패친. 그 다음에 남자 박종현 님도 들어오셨고, 네. 모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암종,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는 이제 오른쪽 폐, 왼쪽 폐 되어 있고, 오른쪽 폐는 세개 옆으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 폐는 상옆, 하옆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폐암은 한국인암 3위, 남자 2위, 여자 5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사망률은 1입니다. 이게 보통 사망률이란 거는 뭐냐면 인구 전체 모든 인구 집단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치명률이란 거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사망하느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인구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사망 숫자,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사실 여러 암종 사망 숫자랑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아서 사망 빈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사망률 1위입니다.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0% 내외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암을 진단받고서 5년 후에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라는 거죠. 이전에는 30%가 안 됐습니다. 20%대였는데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아마 조기 위암, 조기 정기검진, 폐 CT나 이런 걸 통해서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폐암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 흡연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요인, 뭐 비소, 성면, 대기염 등인데 이런 것들이 기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게 바로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이 대략 뭐 80%, 90%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정상 그 폐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 폐, 그리고 이거는 폐암 걸려서 사망한 사람의 폐. 완전 색깔이 다르죠? 모양이 봐도. 이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담배 안에 이 타르 같은 게 쌓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인데요. 우리 암센터에 폐암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폐암센터에 입원한 환자의 약 90% 이상, 80, 90% 이상은 다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절대적으로 폐암을 원인에 많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럼 폐암이 얼마나 발생하냐? 외국 자료 같은 거 보면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이 뭐 20배 이상 높은 거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우리가 이거 이제 보통 역학연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하냐 이 배수를 얘기할 때 사실 1.5배, 2배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건데 10배를 넘어간 20배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말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은 10배, 20배까지는 안 가고 5배 정도로 나와요. 외국 사람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 위험도라고 해서 위험성이 조금은 덜한 편이긴 한데 여전히 5배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왜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고 그렇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운다 하더라도 간접흡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담배 안 피우는 비흡연자도 폐암 발생이 좀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가 했을 때는 좀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이 자기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100명의 흡연자 중에 몇 명이 폐암에 걸릴까? 그런 연구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최소한 10% 내외부터 시작해서 약 20%까지 나옵니다. 즉 흡연자 100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남자 같은 경우는 80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 살았을 때 폐암에 진단되는 게 대략 한 2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80% 정도는 폐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흡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돼요.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폐암이 발생하는 게 100명 중에 비흡연자 100명 중에 5%가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최소한 우리나라 데이터면 5배, 외국의 경우는 한 10배, 20배까지 높이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담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흡연율이 성인 남성 흡연율이 대략 40% 가까이 됩니다. 근데 1970년대, 뭐 80년대 이때 1970년대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 뭐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요 거의 80% 정도에 육박했어요. 실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재수해서 88년도에 의대를 들어왔는데요. 88년도에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또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던 이유도 있었지만은 담배를 전혀 안 피웠었는데, 서클을,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보면 선배들이 남자 선배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배들까지도 막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 공간에서 뭐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한 1년에 걸쳐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 제가 져버려갖고 담배를 피우게 됐는데 한 번 딱 피우게 되면서 완전 흡연자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89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암센터에 들어올 때까지 군의관 마치고 개원할 때까지도 완전히 못 끊었어요. 그러나 암센터 들어오면서 금연에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담배를 끊은 게 18년 정도가 됐네요. 담배 정말 끊기 힘듭니다. 야. 근데 왜 담배가 나쁘냐? 담배 연기 안에는 최소한 4,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 물질, 뭐 7,000종까지도 뭐 보고가 되고 있죠. 아니 6,000종인가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69종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담배 안에는요,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 이런 게, 독성 물질이 한 2,000개 있고, 뭐 이를테면 발암 물질이 한 20, 30개 있으면 불을 붙여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독성 화학 물질이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암 물질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보면 일산화탄소와 타르와 니코틴, 이 세 가지로 돼 있죠. 근데 이 타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들에는 대표적으로 발암 물질인 비소도 있고, 부탄, 라이타볼류도 있고, 살충제,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카드뮴, 암모니아,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10년도 초반에 금연운동협의회 이사를 할 때 편집위원장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묵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닥터명의 금연클리닉이라는 만화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연재를 했어요. 원래 글만 나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만화를 또 전문 만화가에게 부탁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당시 뭐 NGO 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의사도 있었지만 바디빌더, 그죠? 요즘 뭐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죠, 바디빌더, 육체미 선수라고 그랬죠. 옛날에 육체미, 바디빌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만화를 좀 제 친구랑 같이, 친한 친구랑 그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 2년 이상 열심히 그렸었어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그림을 안 그리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그 위영성님 말대로 발암물질 덩어리죠. 종류가 한두 종류도 아니고 69종까지 나오니까. 사실 보면 뭐 몇 년 전에 라면에 발암물질이 뭐 벤조피렌 뭐 이런 거 뭐 들어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쌀에도 발암물질이 있고 사실 그래요. 어떤 물질도. 그러나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 담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있고, 그것을 한두 번 몇 차례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개비수로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한 15개비 정도를 흡연자들이 노출이 되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수십 년을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질병들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 흡연자는요,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성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면요, 흡연자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10년 정도 짧은 거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폐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이 담배 때문에 암도 잘 생기고요. 특히 잘 아시는 대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담배가 왜 해로우냐? 여기서 흡연이라고 그랬지만은 뭐 당연히 담배 해로움을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고려를 하면 됩니다. 일단 병을 유발을 하죠. 질병을 유발해서 결국에 조기 사망을 초래하니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민이 들어가는 부담이 됩니다. 사회경제적 부담.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암, 모든 암의 약 30% 가까이는 담배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호흡기 질환 같으면 폐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세균성 폐렴이나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이 있죠. 그 폐기종, 그리고 기관지, 만성 기관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일으킵니다. 흡연이라는 사망, 우리나라 약 5만 명 이상인데 지금은 한 6, 7만 명 가까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조기 사망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죠. 질병 치료 비용도 발생하고,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산불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담배 아닙니까? 저소득층 빈곤 악화, 외화 손실 등. 그래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많게는 9조까지 추산한 적도 있었고, 가장 최신 자료를 보면 한 7조 정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참 해롭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글을 올려주셨는데,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흡연과 코로나 어느 게 위험한가요? 뭐 어떤 거랑 서로 비교해서 뭐가 위험하냐, 흡연, 담배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흡연이 위험하냐, 음주가 위험하냐, 이런 것도 계속 논란이 되죠. 근데 딱 결론을 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흡연과 코로나? 당연히 흡연이 훨씬 더 해롭죠. 사망자 숫자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토토앤 꽃님님, 저 캐릭터의 주인공 선생님. 그렇죠. 이거 제 캐릭터, 이게 이제 닥터명의 금연 클리닉. 이게 이제 제 캐릭터입니다. 저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흡연자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약간 어이가 그런가요? 그래도 담배 피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더 코로나 감염 위험성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배 끊어야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담배가 끊기가 어렵냐? 그것은요, 니코틴 때문에 그래요. 담배 성분 중에 니코틴이 없으면 우리가 그 중독이 안 되겠죠. 니코틴은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뇌 안에는 중뇌 쪽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reward circuitry라고 해서 보상회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담배를 내가 피우면 뇌에서 보상을 해줘요. 자, 일단 담배를 딱 피우면 연기를 들여 마시면 빠르면 5초 정도 안에, 옛날엔 10초에서 20초였는데 요즘은 5초 만에 연기가 중뇌로 딱 들어갑니다. 중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복축피계획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중뇌의 앞쪽. 이쪽에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니코틴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이 딱 달라붙으면 앞쪽으로 축좌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뉴클리우스 어금벤스라고. 이 축좌핵이라는 부분 쪽으로 이 신경 다발, 패스웨이가 있어요. 이 끝에서 신호를 줘갖고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됩니다. 양이 많아지죠. 그럼 이 도파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쾌감을 줍니다. 쾌감.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니코틴을 내 몸에 넣어주면 뇌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냐? 쾌감을 보상해줘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한 20, 30분 지나면 도파민 농도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 의지와 무관하게 또 담배를 피워서 도파민 농도를 높여주려고 그러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하루에도 10번, 15번 이상. 참고로 이 뇌 보상 회로는요, 니코틴뿐만이 아닙니다. 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마약인 코카인이나 필로폰도 같은 보상 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이상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먹는 것, 그리고 성행위 이런 것들도 이 뇌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금연이 힘든 이유는 금단 증상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짜증나고 특히 니코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걸 영어로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금단 증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2시간 이내에 발생해요. 빠르면 뭐 20-30분 안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만 하루에서 이틀 사이가 가장 좀 힘들어요. 그때까지 참았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때 하루 이틀을 또 넘겼다 손 치더라도 한 일주 정도가 또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달까지도 이 금단 증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게 되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토토앤 꽃님님,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고 하던데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니코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하는 역할이 식욕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를 촉진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좀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말라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비만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말라 보인다 손 치더라도 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몸에 지방 성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담배를 딱 끊죠. 그럼 니코틴이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식욕이 좀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하는 대사, 메타볼리즘이 좀 줄어들죠. 그럼 에너지를 덜 내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최소한 2-3kg에서 5kg 이상까지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찌죠. 그래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했다가도 몸무게 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하면 비만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두 다 높아지진 않지만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담배도 끊으면서 먹는 것도 줄이는 훈련도 같이 하고 간식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베리타스 주님 들어오셨고 안나 제이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니까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들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제 데이터 이거는 2010년에 우리 국립암센터에서 담배 탈출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저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장이신 서은광 원장님, 원래 금연 운동협회 회장님 22년 동안 하셨고 저희 가정의과 선배님 중 한 분이고 그다음에 후배 김열 선생님이랑 같이 3명이서 쓴 건데요. 이 담배 탈출하기 책 지금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담배에 대한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금연 치료 방법에 대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금연 성공률이 약 4% 납니다. 왜 6개월 정도를 기준을 삼았냐면요. 일단 흡연자 100명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 시도하라고 그러면 한 달 내에 최소한 20-30% 이상 금연을 해요. 하지만 2달, 3달 지나면서 다시 재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중장기, 중기 금연 성공률인데 이게 대략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성공합니다.
이럴 정도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성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안나 제이제님, 흡연을 하면 마약과 같은 쾌감을 주나요? 어떤 느낌이길래 못 끊을까요? 그 얘기 방금 전까지 했죠. 혹시 이거 방금 전까지 강의 못 들으셨으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 때문에 쾌감, 니코틴에 의해서 도파민이라는 그 쾌감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0, 30분 지나면서 도파민 농도가 떨어지면서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담배 가니까 그래서 못 끊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흡연자가 다른 질병 치료나 검진을 목적으로 왔다가 의사들이 또 담배 끊으라고 막 얘기를 하죠. 담배 끊어야지 좋아진다고. 실제 담배를 끊으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혈압 높았던 분들도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높았던 분들도 떨어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단순한 의사의 금연 충고, 담배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공률이 약 6%까지로 높아지고, 좀 더 자주 높은 강도로 금연 충고를 하면 12%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의사의 금연 충고에 의해서 8%가 끊으니까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금연 성공률이 약 2배 정도는 높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금연 상담이 필요한데요. 카운셀러, 전문가의 금연 상담을 받게 되면 약 11%까지 금연 성공률이 나옵니다. 그럼 전문가 금연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아시는 대로 1544-9030 금연 성공의 발음을 따서 만드는 거죠. 1544-9030 전화를 낮에 하시면 그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전담 금연 상담사로 지정이 되고 최소한 1년 이상 한 달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줍니다. 흡연자한테. 그래서 끊는데 힘들진 않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금연에 대한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금연 상담을 통하면 성공률이 11%, 12%까지 높아지는 거죠. 참고로 이 금연상담 전화는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그때 제가 부책임자, 그리고 책임자는 지금 현재 원장이신 송관 원장님께서 금연클리닉 저희 선배께서 책임자로 해서 시범사업 거쳐서 본사업을 2006년부터인가 시행을 해서 1년 동안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15년, 15년째 하고 있죠. 대구랭커님, 금연 성공하고 9030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송관 지금 원장님께서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9030을 했습니다.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연 성공 9030.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전국에 260여 개 보건소에는 금연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금연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용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상담 전화나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꼭 이용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약 1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약물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위한 약물치료. 금연 보조제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금연 약물요법이에요. 금연 약물요법. 금연 약물요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니코틴을 사용하는 니코틴 대체요법. 그리고 나머지는 니코틴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타 약물이죠. 니코틴 대체요법은 영어로 NRT라고 합니다.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니코틴에 의한 금단 증상 때문이죠. 그러니까 담배 대신에 니코틴을 우리 몸에 약의 형태로 주입해 주는데 니코틴의 특징이 피부, 점막 등을 통해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피부를 잘 통하니까 니코틴 패치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우는 건데, 그래서 니코틴을 함유한 패치를 피부에다가 붙여놓으면, 파스 형태로 붙여놓으면 니코틴이 천천히 방출이 돼서 몇 시간 있다가 체온 농도에 따르면 또 뇌에서는 따로 담배를 우리가 안 피운다 하더라도 뇌에 니코틴을 공급해 주니까 금단 증상을 덜 느끼면서 금연에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임상시험이 시행된 게 1970년대에 니코틴 껌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니코틴 패치.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니코틴 스프레이도 있고요. 코에다 뿌리는 거. 그다음에 니코틴 이네일러라고 해서 흡입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알약, 약 로젠지라고 하죠. 로젠지라는 약도 있고요. 이러한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하면 성공률이 17%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퍼센트 효과는요, 다 임상시험을 통한 종합한 결과입니다.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이 효능이 있다라고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눈 다음에 한쪽 그룹은 가짜약, 플러시보를 투여를 하고 한쪽 그룹은 진짜약. 여기서 예를 들면 니코틴 대체요법이라면 한쪽은 가짜 패치, 그러니까 아무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는 패치를 붙이고 나머지 반은 니코틴이 들어있는 패치를 붙여서 두 그룹 간에 나중에 금연 성공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 약을 효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 뭐 니코틴 패치나 건 같은 경우는 수백 편 연구 결과 나왔는데 최소한 한 200편, 100편, 200편 이상 나왔는데 그걸 종합해 보니까 성공률이 17%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니코틴 대체요법은 특히 패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뭐 하루에 2,000원 꼴이니까 14,000원, 15,000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돈 내고 살 필요 없는 게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이거 6주치. 최근에 6주치 맞을 거예요. 6주치. 6주.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17%밖에 안 나옵니다. 80%는 또 못 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약이 나왔어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는데 웰부트린이라는 약이에요. 상품명으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이 부프로피온을 투여를 했더니 우울증도 좋아지는데 담배까지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 통해서 효능을 확인하고 나서 97년인가 그때부터 FDA 승인을 받고 담배 끊는 약으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20% 가까이 나오고요. 비교적 최신에 나오는 가장 효과 있는 약은 바로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입니다. 상품명은 챔픽스라는 약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중에 화이자, 이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은. 이 바레니클린이라는 거는 2006년도에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의 효과는 다 종합해 보면 약 26%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니코틴 대체요법까지 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뭐 상담, 상담까지 받고 전화나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30에서 4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나는 금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신의 의지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 방문해요. 어디 무슨 과를 가느냐? 일반적으로는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의원 가정의학과. 이제 간혹 내과에서도 하고요. 근데 가정의학과에서는 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정의학과에 방문을 하면 다행히 2015년 1월부터 그 당시에 담배 가격 올렸죠. 담배 가격 올린 걸로 들어온 증가한 세금을 갖고 국가에서 이런 약들 약제비를 지원해 주죠. 진료비도 거의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은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먹어요. 처방을 딱 받으시면 바레니클린은 첫 3일간은 아침에 한 알 먹고요. 그 다음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저녁에도 하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방을 할 때 영어로 QD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 BID 그러면 하루에 2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QD, 1T QD 3일 동안 먹고, 그 다음에 2T BID로, 아니 1T BID로 4일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초기에 먹는 거는 0.5mg짜리로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째부터는 용량이 2배가 되는 1mg짜리를 아침 저녁으로, 즉 BID로 총 11주 추가하니까 합쳐서 12주, 3개월 먹으면 됩니다. 근데 2015년 이전에 2007년부터 이 약이 나왔었는데 거의 한 7년, 8년 동안은 흡연자들이 보험이 안 되니까 약값을 다 본인이 부담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한 달에 10몇만 원 이상씩 들고 3개월 먹으면 한 40만 원 가까이 드는데 2015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정의학과 가시면 이 약을 처방 대부분 해줄 거예요. 바레니클린 먹는 약, 이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처방 받으시면 나중에 그 약제비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도 금연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정의학과 방문하셔서 바레니클린 약 처방 받으시고요. 약도 먹고 그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죠? 1544-9030 금연상담 전화도 하시고 또 의지가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 가셔서 직접 상담사 그 전문 상담사 상담도 받고 패치도 무료로 받고 그래서 패치도 붙이고 먹는 약도 먹고 하면 또 컨비네이션 하면 효과가 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영성님 담배값 올린 게 금연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금연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좀 이슈가 됐었죠.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하면 과연 그 흡연자가 줄어들까? 실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또 종합해 보면 담배 가격을 올린 이후에 확실하게 그 금연자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015년 때 올릴 때 그 전까지 한 갑에 평균 2,500원이었으면 2,000원밖에 안 올렸거든요. 4,500원. 그 당시 저희가 그 주장했던 거는 저희 금연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한 8,0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8,0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도 8,000원까지 올려버리면 너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랬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좀 봤는데 근데 저희는 4,500원은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담배 가격을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2,000원 올린 게 많이 올린 것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가 전체 암의 30% 원인을 차지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병을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경제 부담이 그런데 이런 거를 왜 국가가 판매하느냐 이 말이죠. 마약이나 거의 똑같고 일부 마약 대마초나 이런 거보다도 더 해로운 거로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담배 자체도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런 생각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만들고 KTNG에서 만들죠. 그리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갖고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담배사업법.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담배사업법입니다. 담배관리법이 아니고. 마약은 마약사업법이 아니죠. 마약관리법이란 거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왜? 건강을 해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담배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해치는데 담배관리법이 아니고 담배사업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담배사업법 정관에 보면 이 담배사업법의 목적은 담배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참 시대착오적인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게 한 40, 5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담배사업법 이것에 의해서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는 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헌법상에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한들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냈어요.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는 바로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이자 2대 원장이셨던 박재갑 원장님입니다. 전 원장님. 이 당시에 그 서울의대 외과 대장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셨죠. 동시에 국립암센터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서 국립암센터가 올해 바로 이번 달 6월 달에 바로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렇게까지 암센터가 성장했던 것도 우리 박재갑 원장님의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박재갑 원장님께서
그 당시에서 흡연에 대한 전문은 아니셨었는데 암센터 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암의 원인들에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담배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모든 암의 원인의 30%를 차지하니까 반대로 담배를 모두 다 안 피우면 암 환자 발생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30%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1년에도 20만 명 이상 암 환자가 24만 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데 30%면 얼마나 됩니까? 3, 7이 21. 7만 명, 8만 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암센터 전 초대 원장이 그 이대 원장이신 박재갑 원장님과 그다음에 전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은 변호사 이분이 이제 이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위헌 소송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옆에 있냐? 그러니까 이걸 추진을 할 때 박재갑 전 원장님께서 이제 제가 또 금연운동협회 이사도 하면서 지금 현 송광 원장님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저도 같이 대표가 돼서 폐암 환자 포함한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다 합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3년이 지난 2015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 그게 전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흡연의 의존성은 없다. 그건 자유의지에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둘 다 사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틀린 말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역학 분야에서 1.5배, 2배, 3배도 많은 건데 담배는 폐암의 발생 위험을 외국 자료, 미국 자료나 영국 자료 같은 경우, 서양 자료 같은 경우는 10배, 20배 이상 높다는 거로 어마어마하게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개인 폐암 걸린 사람에 있어서 폐암이 진짜 담배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냐, 이유냐, 인과관계냐, 그게 없다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근거들을 다 제출했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흡연 의존성이 없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4%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위헌 소송을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하는 것을 재작년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초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적극적인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올해 말에 잠잠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재청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이유는요. 우리 국민들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해서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담배 폐해로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담배사업법을 통해서 담배 제조와 담배 판매를 정당화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그걸로 국정, 정부를 운영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헌법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냐.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기본권인데 이 담배사업법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게 침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을 위반하는 담배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담배 어떻게 그거를 제조 매매를 금지하느냐 이러는데 그런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렇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또 불교 국가이기도 한데 이 나라는 흡연율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뭐 1%, 3%대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연기로 피우는 담배 말고요.
뭐 이렇게 씹어 먹는 담배라든가 이런 스모클리스 토베코라고 무연 담배는 사용률이 10% 내외 이상으로 돼요. 그래서 담배 사용률 전체적으로 보면 15% 내외로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녀 합쳐서 흡연율이 약 20%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나 그런 그 보건 관련 기구에서도 담배와의 전쟁을 끝내야 된다. 엔드게임 프로젝트, 엔드게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류의 담배도 제조나 특히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폐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 몇 가지 정리하고 질문 몇 가지 답변하고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근데 금연은 자신의 의지로 어차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일 당장 바로 가까운 가정의학과 방문하셔서 담배 끊기 위해 왔습니다. 약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연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진이 중요하겠죠. 폐암을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55세 이상에서는 30감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 그러니까 방사능량이 좀 적은 흉부 CT 이걸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래서 혹시 부모님 중에 55세 이상인데 30감년 이상 흡연한 경우에는 요 1년에 한 번 폐암 CT 검사 하시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30감년이라는 건 뭐냐? 요 단위가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우면 30감년이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하루에 반갑이다. 반갑이면 0.5갑이죠. 그럼 30감년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60년이 돼야 되고 반대로 하루에 두 갑씩 피운 사람들은 15년만 돼도 30감년이니까 15년만 흡연했어도 이런 경우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예방 위해서 담배 끊고 그 다음에 흡연자라면 55세 이상이면 반드시 저설량 흉부 CT 촬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혹 아무런 증상 없는데 자 암은 특징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상당히 커져서 상당히 진행됐을 때 증상이 나와요. 근데 증상이 나왔다. 그때 진단을 받으면요. 치료율 자체, 생존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위험군, 고위험군이다. 즉 폐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은 방금 이렇게 얘기한 흡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반드시 폐 CT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후리지 아님, 교수님은 담배 안 피우셔요? 앞에 제가 얘기했었죠. 끊은 지 18년 됐다고. 그 당시는 저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때는 그 뭐죠?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안 나왔을 때요. 그래서 제 의지로 끊었는데 참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번에 확 못 끊었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달리님, 친척분이 말기암이신데 항암하면 6개월, 안 하면 4개월 사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2개월, 1개월 정도 더 생명 연장을 위해서 고비용의 항암제 신약을 써야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원하고 그러신 분들 같으면 뭐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완화의학이라는 호스피스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완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통증을 최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그래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호스피스 진료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라푼젤님, 고혈압약 먹는데 담배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예,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고혈압 진단받으면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참 많은 의사들이 혈압 높으면
저는 최소한 3개월 가까이는 보거든요. 약 안 쓰고 생활습관 개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분이 좀 나쁠 정도로 제가 막 얘기해갖고 저 의사는 왜 이렇게 분출전해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생활습관 개선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약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담배 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챔픽스 먹고 그리고 몸무게도 표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먹는 양 줄이고 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뻔한 내용이지만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이런 걸 관리 잘 하시면요.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거의 정상 근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혈압 목표는요. 수축기 혈압은 140을 안 넘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이완기 혈압은 90을 안 넘도록만 하면 됩니다. 안나 제이제이님, 암 관련 의사 선생님들도 흡연 많이 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환자에게는 금연하라고 권고하시나요? 일단 뭐 의사들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연하라고 얘기하기 힘든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를 대할 때 당연히 담배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술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술도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왜냐면 소량의 음주도 일부 암들은 특히 유방암 같은 거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에릭서님, 담배 없으면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 없애면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나. 담배를 없앤다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2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암에 대한 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오랜만에 다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코로나19 치료제 현재까지 효과 있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어떤 약들이 있고 그런지 그 현황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백신 그래도 뭐 이른바 잔여 백신 혹은 뭐 그 백신 대기해서 맞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어떤 백신이 제일 좋으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꼭 화이자 뭐 이런 것만을 기다리시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얀센이든 모더나든 어떤 건지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바로 지금 가까운 개인의원에 전화로 예약을 하세요. 그런 게 제일 좋아요. 한 4-5군데 집 가까운데 혹은 회사 근처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요. 웬만하면 몇 시간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앱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순공 교수의 의학수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